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한 후에 4억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해서 사용 중이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다. 감가상각을 정액법을 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물었죠.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정상적인 걸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우리 시험 문제를 풀을 때는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일단은 기계장치를 4억 원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4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받은 게 국고보조금을 정부보조금이라는 말도 씁니다. 얼마 있어요? 2억 원이 있습니다. 빼서 장부가액이 2억 원이 나오죠. 이 장부가액 갖고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장부가액 2억 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 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1번.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2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장부가의 2억 원의 보유 토지를 3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단 매각과 동시에 매각대금으로 2억 원을 받았으며 잔급은 두 번에 걸쳐 5천만 원에 분할 수령하기로 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물었어요. 자, 매각과 동시에 얼마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3억 원에 팔고 2억 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2억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2억 원을 수령을 했고요. 매년 말 5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어요. 당연히 장기 연불 조건이니까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이 5천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5천만 원 중복해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때는 곱하기 연금연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10%고요. 현가가 아니라 연금연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와 있고 현가계수가 나와 있는데 연금의 현가계수 10%의 동그라미 기간은 2년이니까 2년의 동그라미 하면은 만나는 점이 1.7355가 나와요. 1.7355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곱하기 1.7355를 해주시면은 8,67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8,677만 5천 원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8,677만 5천 원에 처분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이 2억 원짜리인데 2억 8,677만 5천 원에 처분했으니까 8,677만 5천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의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이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장기 연불 조건이니까.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서 보시면은 매각과 동시에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매년 말 5천만 원씩 주고 받으니까는 5천만 원 곱하기 연금연가를 10%일 때 기간은 2년이고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현재 가치가 8,677만 5천 원이 나오니까 토탈 2억 8,677만 5천 원에 처분한 거죠. 장부가액은 2억 원짜리인데 때문에 8,677만 5천 원. 2번이 답이 됐습니다.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평가 전 자산의 취득원가는 1,000원. 재평가 전에 써보도록 할게요. 재평가 전 취득원가는 1,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0원. 취득원가는 1,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원. 그래서 순장부가액이 6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부가액은 600원이에요. 자, 재평가 금액이 1,500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자, 1번은 뭐죠?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비례수정법이에요. 1번은 비례수정법이고요. 2번은 총 장부금액에서 기존의 누계액을 제거해서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잔액 제거법이에요.
자, 그러면 비례수정법부터 보여드리면은 얘가 100%이죠. 그러면 누계액이 40%가 되는 거고요. 장부가액이 60%입니다. 장부가액이 60%. 비례수정법은 똑같이 100%, 40%, 60%를 놓고 재평가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1,5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평가 금액이 1,500원이라고 나와 있죠. 1,500원일 때 취득원가를 물었어요. 얘가 1,500원이 돼야 돼요. 1,500원. 1,500원이 돼야 됩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잔액제거법도 똑같이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취득원가를 물었어요. 취득원가를. 잔액제거법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시키는 거니까 취득원가 그대로 1,500원이 됩니다. 비례수정법은 1,500원 나누기 60%를 한번 해볼까요? 1,500원 나누기 0.6을 해주면은 2,500원이 나옵니다. 2,500원. 역으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500원 곱하기 40% 하면 1,000원 나오죠. 2,500원 곱하기 60% 해주면 1,500원 나오고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비례수정법이에요. 그래서 1번은 2,500원, 2번은 1,500원이니까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3번의 답은 1번입니다. 23번의 답은 1번. 비례수정법과 잔액제거법이 있다. 지우면서 보겠습니다. 재평가 전의 금액을 취득원가 1,000원, 누계액은 400원, 장부가 600원으로 놓고 봤을 때 비율을 계산을 해주면 100%, 40%, 60%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재평가 금액이 1,500원이니까 1,500원 나누기 60% 하면 취득원가는 2,500원이 나오고요. 잔액제거법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그대로 1,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7월에 토지를 120만 원에 취득하였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 그래서 기타 우리가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 것은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12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팔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3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냥 취득 원가와 매각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24번의 답은 3번이 답이겠습니다. 분계를 굳이 해드리면은 취득했을 때 분계는 차변의 토지 금액은 12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1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됐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110만 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110만 원이었으니까 토지가 10만 원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재평가 손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금액은 10만 원. 재평가 손실은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액은 110만 원짜리가 130이 됐으니까 10만 원만큼 늘어났죠. 토지 20만 원만큼 늘어났어요. 20만 원. 110만 원짜리가 130이 됐으니까 20만 원만큼 늘어났죠. 차변에 토지 20만 원, 대변에 재평가 손실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얘는 수익 계정에 속하는 거예요. 재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평가 이익, 나머지는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재평가 잉여금 10만 원. 자,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얼마 받았을까요? 150만 원 받았죠. 대변에 토지는 얼마짜리를 팔았냐면 130만 원짜리를 파는 거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평가 잉여금을 반대편에 가서 없애줘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하고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없애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0만 원. 결국은 대변에 30만 원만큼이 부족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 또는 재평가 잉여금처럼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 문제에서는 처분 손익을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분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개하실 필요가 없고 무조건 뭐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취득 원가와 매각 금액을 비교를 해주시면은
처분 손익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타 포괄 손익이 존재하는 거. 기타 포괄 손익이 존재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처분 손익은 그냥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자, 25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물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취득 원가 볼 필요 없죠. 취득 원가 볼 필요 없고요. 공정가액하고 처분가액을 비교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500원짜리를 650원에 팔았으니까 150원이 이익이죠. 150원의 이익 곱하기 25주 했더니 3,750원. 네, 25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5번의 답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원가 필요가 없다. 26번을 보겠습니다. 제품 보증 충당금의 금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판매 후 1년간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하였으며 과거에는 제품 보증 비용이 매출액의 10%로 예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해년도 매출액이 10만 원이죠. 당해년도 전년도 거는 필요가 없어요. 전년도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년도 매출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중에서 10%니까 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발생한 품질 비용이 4,000원이 있으니까 아직도 6,000원이 더 발생을 해야 되겠죠. 답은 6,000원. 2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분계를 보여드릴까요? 단기에 매출이 차변에 보통 예금 10만 원, 대변에는 매출액이 발생된 게 1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중에 10% 하면 만 원이 보증비로 예상을 했는데 보증비 예상액인데 이 중에서 당해년도에 발생된 게 4,000원입니다. 4,000원이 발생을 했을 때 차변에 제품 보증비 4,000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4,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전기 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산시가 되면 만 원의 보증비 예상액 중에서 이미 발생한 게 4,000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6,000원만 제품 보증비 6,000원,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또는 충당금 금액은 6,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물으면 제품 보증 충당금 또는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을 했으니까는 6,000원이 답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시험에서 제품 보증비는 얼마니? 제품 보증비는 얼마니?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 원이 답입니다. 제품 보증비는 만 원.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6,000원. 문제에 따라서 자료는 다 똑같은데 시험 문제를 살짝 바꿔서 많이 냅니다. 보증비를 물었으면 만 원이고 충당부채를 물었으면 6,000원이 답이다. 2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27번. 자, 법인세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세 부과되는 세액인 주민세 등은 미지급 법인세 계산할 때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서로 상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7번에 2번은 틀렸고요. 일단 답은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7번의 답은 1번. 3번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감액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서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2, 3, 4번은 모두 틀렸어요. 자,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을 물었죠.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 있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0만 원이 있고요. 400만 원.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는 일시적 차이입니다. 일시적 차이가 60만 원. 60만 원. 더 이상 없네요. 는 하면 과세 표준이 460만 원입니다. 자, 곱하기 세율이 몇 퍼센트냐면 40%가 되는 거니까 납부할 법인세는 얼마가 되느냐면 180, 4, 4, 16, 4, 6, 24니까 184만 원이죠. 그러면 납부할 법인세가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죠. 184만 원입니다.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이 나올 거예요.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
추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자료 외에 세무 조정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선 충남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은 전액 차기에 차감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60만 원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60만 원이 줄어들어요. 결국은 40%를 곱해주시면은 24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4만 원만큼. 자, 법인세가 줄어드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이고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나타나 주시면 돼요.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24만 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은 160만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참고로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납부할 법인세를 미지급 세금이 184만 원이에요. 납부할 법인세를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납부할 법인세를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참고로 법인세 등은 법인세 비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나오면 법인세 비용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없으면 법인세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28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과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대손 처리된 채권이 추후에 회수됐을 때는 회수된 만큼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키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채권 발생 연도와 관계없이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잔액이 부족했을 때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시에는 수정한 장부가액과 대손 추산액, 대손 추산액의 뜻이 뭐죠?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금액을 대손 추산액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차액만을 회계 처리하는 보충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고요. 언제나 대손 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분류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29번에 틀린 것은 4번. 왜냐하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판매관리비지만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30번. 유가증권 분류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어요.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3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번하고 4번은 뭐가 틀렸느냐면 1년 이내 처분이 확실하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영업이익부터 나와 있으니까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을 내주시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줄여서 우리가 세전 순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업이익이 현재 90만 원 나와 있죠. 영업이익이 90만 원 나와 있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만 원, 영업의 비용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거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 항목이에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 항목입니다. 기부금이 5만 원 나와 있죠. 영업의 비용에 속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매관리비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화반산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거고요. 접대비 판매관리비니까 들어가지 않죠. 배당금 지급액에 밑줄 치고 받아 적어보세요.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 지급액에 밑줄 치고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89만 원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됩니다. 31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31번의 답은 3번. 89만 원이에요. 32번. 장기도급공사 내용으로 계약금은 500만 원이며 자, 공사 기간이 토탈 3년입니다. 공사 기간은 3년이에요.
3년일 때 두 번째 연도의 공사 손익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연도의 공사 손익을 물었어요. 우리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 나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가 있을 때 토탈 공사 수익은 50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자, 공사 원가가 단기 발생 공사 원가가 1차 연도에는 60만 원, 2차 연도에는 167만 5천 원이에요. 더 이상 3차 연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면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해주시면 돼요. 60만 원 나누기 첫 번째 연도의 총공사 예정원가는 300만 원이었었어요. 300만 원. 그러면 진행률이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20% 진행이 됐죠. 단기 발생원가 60만 원 나누기 총예정원가 300만 원 하면 진행률은 20%. 자, 20%를 계약금액에다가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돼서 공사이익은 40만 원이에요. 공사이익은 4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 원가입니다.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돼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진행률이 나옵니다. 누적 원가는 두 개를 더해준 거죠. 227만 5천 원입니다. 227만 5천 원. 227만 5천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3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3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진행률은 70%가 나오는데 앞에서 이식한 게 20% 있으니까 빼주면 50%가 진행률이 되는 거죠. 227만 5천 원 나누기 325만 원 하면 70%. 70%에서 앞에 거 누적된 거니까 20%를 빼주면 50%입니다. 곱하기 50% 해줘서 250만 원 공사 수익이. 250에서 167만 5천 원 뺐더니 82만 5천 원이 공사 이익이 됩니다. 82만 5천 원. 32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의 답은 1번. 자, 3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매출채권 계정이 나와 있죠? 매출채권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차변은 1,000만 원인데, 대변은 토탈 금액이 얼마예요? 3,800이에요. 3,800. 다시 한번 차변은 1,000만 원인데 대변의 합계 금액은 3,8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차변의 부족한 금액이 얼마죠? 2,800이죠. 2,800은 총매출액입니다.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얼마인가? 밑줄 치고 순매출액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순매출액 쓰셨어요? 그러면은 매출채권 계정 차변에 모자른 금액 2,800이 총매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매출액이니까는 순매출액은 대변에 있는 매출 할인 100만 원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800에서 100만 원 뺐더니 2,700만 원 나오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변 합계 금액이 3,800, 차변 합계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차변에 부족한 금액이 2,800이고요. 총매출액입니다. 2,800은 순매출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매출 할인 100만 원을 빼주면 2,700.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1월 24일에 100달러를 수출하였으며 12월 8일에 선적을 완료하였다. 여러분 12월 8일 선적일이 매출일이 되는 겁니다. 선적일이 매출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수출을 했을 때는 선적했을 때가 실제 매출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8일 선적일의 환율이 1,190원입니다. 1,190원인데 12월 24일에 60달러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때 환율은 1,210원이에요. 1,210원. 그러면 여러분들 1,190원에 팔았는데 1,210원이니까는 20원만큼 이익이죠. 그래서 20원 곱하기 60달러 했더니 외환 차익이라는 말을 써요. 외환 차익. 돈을 주고받을 때는 외환 차익이 되는 겁니다. 1,200원. 외환 차익이 1,200원.
12월 31일에 나머지 40달러가 남았죠. 40달러가 남았고요. 이때 환율은 얼마? 116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준은 항상 선적일의 환율이 기준이니까 1190원짜리가 1160원으로 3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손실이죠. 자, 이런 손실을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은 30원 곱하기 40달러 하면 1200원이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은 1200원, 외환 차익은 1200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35번. 재무제표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반기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죠.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6개월짜리 재무제표가 어떻게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는 6개월짜리 재무제표입니다. 신뢰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35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35번에 틀린 것은 1번. 2번. 일반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보다는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신뢰성은 높일 수 있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아집니다. 실제 받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주의를 채택하면 신뢰성은 높아져요. 하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아지고요. 투자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정가격법보다는 원가법을 채택하는 게 항상 뭐가 됐든지 원가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 적합성이 낮아지는 거고요. 공사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진행 기준을 채택하면 목적 적합성에서 바람직한 거지만 신뢰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재고자산 접가 평가와 관련된 기업회계 기준의 설명들을 보고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상품 제품은 판매 목적이니까는 우리 여기다 써볼게요. 상품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볼게요. 제품 이렇게 반제품 제공품 반제품 제공품 그리고 원재료예요. 원재료. 어쨌든 얘네는 모두 목적이 판매 목적이죠. 판매 목적입니다. 여러분 완제품을 상품 제품이란 말 쓰는 거예요. 완제품은 상품 제품이고요.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 반제품은 그럼 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타이어 같은 거,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반제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품이란 얘기죠.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순실현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원재료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조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인 것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재료는 제조 목적이니까 파는 게 아니죠. 얘는 그래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갖고 왔을 때 금액을 현행 원가 또는 현행 대체 원가라는 말을 써요. 야,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니? 이거는 순실현 가능액이란 말 쓰는 거고요. 야, 이거 지금 사오면 얼마 줘야 되니? 지금 사오면 얼마를 줘야 되니? 이건 현행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2번이 틀렸어요. 상품 제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시가로 한다는 맞는데 2번에 원재료가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보는 거죠. 줄여서 현행 원가를 시가로 보는 거고 제공품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종목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목별 기준, 상품, 제품, 여러분 종목별 기준이라는 것은 상품 따로, 제품 따로, 반제품 따로, 제공품 따로, 원재료 따로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종목별 기준이에요. 종목별 기준.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조별 기준. 이렇게 상품, 제품 묶는 것을 조별 기준. 반제품, 제공품을 조별 기준이란 말 씁니다. 근데 총계 기준은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걸 총계 기준이라고 그래요. 원칙은 상품 따로, 제품 따로, 반제품 따로, 제공품 따로, 원재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종목별 기준이란 얘기예요. 종목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종목별 기준으로 평가를 해줘요. 근데 종목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별 기준을 쓸 수가 있어요. 조별 기준은 상품하고 제품을 묶고 반제품, 제공품 묶고 원재료 따로 평가하는 게 조별 기준입니다.
총계 기준은 인정이 안 돼요. 총계 기준은 다 합쳐서 평가하는 걸 총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재료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현행 원가잖아요. 원재료는 현행 원가고 나머지 4개는 순실현 가능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순실현 가능액. 이렇게 금액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총계 기준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할 때 총계 기준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동그라미 4번. 재고자산의 적가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분기 어떻게 하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37번.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을 492만 원에 취득하였고 공정가액은 513만 원인데 515만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물었어요. 무조건 취득원가랑 비교를 해라. 515만 원에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얼마짜리를 492만 원에 사온 것을 23만 원이 이익이죠. 그러면 답은 2번. 3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38번. 다음 자료를 보고 회계연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거꾸로 계산하면 편해요. 당좌개설 보증금은 무조건입니다. 당좌개설 보증금은 무조건 장기금융상품. 그리고 기간이 1년 이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결국은 장기금융상품은 4만 원이 됩니다. 4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좌개설 보증금은 무조건 장기금융상품, 그리고 기간이 1년 이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현금. 당좌차율은 아무것도 아니죠. 단기 차입금이에요. 당좌차율은 차입금이니까 여기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기 도래한 국공채 이자도 현금, 타임반응수표 현금. 환매채가 90일이면 여기 보세요. 환매채의 환매일이 90일이면 현금성 자산으로 가고요. 요게 시험점 많이 나옵니다. 현금성 자산. 환매채가 120일짜리면 3개월이 넘었죠. 단기 금융 상품으로 가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현금이에요. 여기서는 받으러 오면 그냥 받으러 오일 뿐입니다. 정기예금이 10만 원 있으니까는 단기 금융 상품 10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의 답은 3번. 환매채가 90일짜리는 현금성 자산이지만 120일짜리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번. 자, 연초에 아래와 같은 조건의 사채를 유효이자법을 적용해서 발행하였다. 12월 말, 당해년도 12월 말 사채 장부가액을 물었어요. 사채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까요? 원금 곱하기 일단은 발행가액이 나와 있네요. 하나, 둘, 셋. 이때 발행가액이 95만 1,963원이 나와 있고요. 이때 장부가액은 얼마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내주시면 돼요.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12%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나올 겁니다. 이자 비용 951963 곱하기 12% 해주시면은 114,235원, 114,235원이 이자 비용이에요. 여기에서 액면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액면이자. 액면이자율이 10%면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을 빼주시면은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됩니다. 14,235원. 요거를 장부가액에다가 발행가액에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951963 플러스 14,000 얼마예요? 235원을 더해줬더니 966198원이 답이 됩니다. 966198원. 반올림해서 199원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3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발행가액 곱하기 시장이자율, 그러면 이자 비용이 나오고요. 이자 비용에서 액면이자 빼주면 사차림 발행차금 상각액이 나와요. 두 개 더해주시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40번. 현금 및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가 자본총액에 미치는 영향.
현금 배당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자본 총계는 감소하겠지만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은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죠. 영향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4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00% 기출문제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연습 문제도 기출문제였었고요. 지금부터 듣게 되는 모든 강의가 다 100%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만 잘 풀으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